네, 오늘은 복귀하는 의미에서 지나간 얘기 조금만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민주당의 내분도 그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그 내분이 패인이 됐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 어떻게 한두 가지 이유로만 대선에서 패배했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면서 민주당의 내분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 해리스 팀과 그 바이든의 백악관 사이에, 그러니까 해리스의 선거 캠프 측과 바이든의 그 백악관 참모들 또는 보좌관들 그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라는 실제 언론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원하면서도 이 재선 도전에서 결국 밀려난 데에 대한 어떤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 지원에 감정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꾸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그 그룹의 어떤 단체의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뭐 본인은 나는 이 단체를 잘 이끌어오는 큰 문제 없는 회장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이가 많다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거 이럴 수 있나라고 좀 불공평하다. 이건 난 문제 없는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은 그 단체, 이 그룹의 단체 회원들이 그래요, 회장님 연세 많으시니까 좀 쉬시고 이제 젊은 부회장을 회장으로 올리도록 하죠. 자꾸 이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하고 마지 못해서 내가 이제 회장 자리를 내려오기로 했는데 나를 따르는 이 부회장과 나를 따르지 않던 다른 어떤 부회장이 나와서 회장 선거에 올라왔는데 100% 내가 이 부회장을 밀어주지는 못한, 왜? 그 부회장 때문에 내가 좀 밀렸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왠지 애증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부회장이 돼야 그래도 내가 이 후에도 괜찮고 편안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부회장이 되도록 밀어줘야 되는데 왠지 살짝 2%좀 얄미로운 마음도 있는 거죠. 이 부회장이 젊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내려왔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100% 전폭적으로 이 부회장을 내 대신 회장이 되도록 밀어주지 못하고 왠지 은근히 한 2% 정도 이쪽 부회장이 그냥 얘를 좀 꺾어지 뭐 떤가? 라는 생각도 가끔 한번 하게 되는 이런 그 생각, 입장 바꾸면 좀 그런 거라는 거죠. 얼마나 좀 충분히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복잡한 감정을 추스리고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서야 되는데,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감정을 잘 추스리고 지원 유세에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돕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해리스 부통령이 은근히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지원 유세에 바이든이 와주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래도 나를 좀 따르는 이 부회장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내가 탁 마음 비우고 도와줘야지. 자, 도와줄게 했는데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힘드신데 뭐 몸도 이렇게 에너지도 많이 없으시고 몸도 편치 않으시고 가끔 헛소리도 하시는데 그냥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은근히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어떤 내분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뒤늦게나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 지나간 다음에 얘기한들 뭐하리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복귀하는 마음에 또 두 번 다시 또 이제 그 실패를 하지 않도록 위해서 뭐 복귀하는 건 필요하죠. 이제 그런 분석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 이 선거 개표 과정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던 그 순간부터 인터넷에서는요,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는, 찾아보는 미국인들이 갑자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치 결과, 선거 결과 이런 게 나올 때 순간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트라우마 비슷하게. 어떤 상대 진영이 이제 뭐 이기거나 할 때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구글 데이터를 인용해서 그 개표가 이루어지던 그 시간에 조사를 해봤더니 캐나다 이주, 캐나다 이민 등등 그런 키워드의 검색량이 무려 그 전보다 평균보다 무려 5000% 이상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5000%. 검색량은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소위 경합주 지역의 투표가 끝난 시점을 전후해서 갑자기 그때 더 급격히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요. 동부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선거 뉴스를 접했던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주 절정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은 뭐예요?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 뭐 이러고 나왔잖아요. 뭐 당선 선거, 승리 선거까지 연설까지 다 했고요. 그 순간에 절정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주 외에도 뭐 아일랜드 이민, 뭐 뉴질랜드 이민, 영국 이민 등등에 대한 검색 사례도 동반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검색한 사람들이 다 이주했다, 이민 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분들도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에 뭐 그런 걸 검색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다 아직 여전히 미국에서 살고 계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요, 정상급 팝스타와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로부터 열렬한 지지 선언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결국은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다,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야,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 팬들이 엄청난데 막 1억 명이 넘는데, 아, 이건 해리스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또 반면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어떤 문화 예술 분야의 유명인들은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무슨 UFC 격투기 회장님 나오고 프로레슬러 나오고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명인들을 앞세워서 지지를 호소하는 소위 이 셀럽 정치가 종말을 맞았다 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올해 그 대선 직전까지 미국의 문화예술계의 그 정치 지형은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해 보였습니다. 웬만한 유명한 영화배우, 웬만한 유명한 가수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 지지 선언을 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비욘세, 뭐 레이디 가가, 케이티 페리 같은 그런 쟁쟁한 팝스타들을 비롯해서 뭐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 현장에 직접 등장해서 투표를 독려한 그런 유명인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뭐 가수 스티비 원더, 그리고 유명한 래퍼죠 에미넴, 또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 뭐 줄리아 로버츠 등등등도 해리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는 그 해리스 그 광고, 선거 캠페인 광고 영상에 목소리까지 막 무료 출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뭐 초박빙 패배도 아니고 크게 완패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셀럽을 내세워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셀럽 정치가 종식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좋게 생각합니다. 100% 나의 주관에 의해서 내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내가 좋아하는 유명 스타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스타 따라서 그 사람은 찍는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지나간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그의 백악관 복귀 길을 함께할 핵심 참모진이 과연 누구로 채워질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정권 인수팀을 총괄하는 사람은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워드 루트닉이 고위급 후보자들의 명단을 열심히 작성하고 있고요. 또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까지 이제 한 10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한 10주 동안 인선 검증 작업, 그리고 최종 결정 작업 등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장악하면서 하원도 뭐 마찬가지인데, 인선과 또 인준 절차, 뭐 상하 양원을 사실상 공화당이 장악하니까 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누군가를 이제 준비를 하면 뭐 인선하는 과정, 인준하는 절차는 뭐 거의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트럼프 1기 때 기업가, 또 월가 출신의 임원 또는 전직 군인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 운영에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직을 맡으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인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물러난 그런 전례가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번에도 어떤 실력이나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성도,
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서 파격적인 인물들로 백악관을 채울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갖다 채워 이걸 뭐 100%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면을 평가한다면 이런 거죠. 어떤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주기 위해서는 자꾸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 말을 따라서 열심히 추진력 있게 해줄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팩트는 그렇습니다. 자, 한면 트럼프는요,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게 결국은 자리를 하나 맡길 것 같은데 공중보건 정책 관련 핵심 임무를 맡길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는 자기가 이제 공중보건 전문의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논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백신 반대론자이기 때문입니다. 백신 반대론자인 이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이번 대선 직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대선 직전에 트럼프의 지지를 선언해 버리면서 뭐 본인은 이제 후보 사퇴를 했죠. 그런 관계여서 이제 한 자리를 받을 모양인데 지난 8월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나는 대선 출마 이름이 올라갔지만 내 이름을 투표 명제에서 빼주세요 뭐 이러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장관급 자리를 약속받았다라는 어떤 얘기가 적지 않게 다 돌았었습니다. 뭐 본인이 부인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반대주의자라는 것을 이미 전 국민이 지금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사람은 팬데믹 때도요, 백신 주사 맞지 않았고 본인도 사람들한테 맞지 말라고 막 선동하고 홍보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미국의 보건 관련 장관급의 임명을 받게 되면 과연 미국의 보건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최종적인 임명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앞으로 있을 일 중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정말로 보건 정책 최고 책임자 자리를 맡게 될지, 그 경우에 자기가 백신 반대하는 것처럼 온 국민 백신 맞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나올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트럼프는요, 지난 임기에 자신의 가족들을 백악관 의사 결정 과정에 투입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안 변하죠. 네, 더더구나 트럼프 같은 스타일은 절대 안 변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첫째 아들 트럼프 주니어와 그의 약혼녀인 킴벌리 길포일. 이 킴벌리 길포일이라는 사람은 전에 그 팍스뉴스 앵커였습니다. 팍스뉴스는 유명한 친 트럼프 언론사죠. 그 두 사람을 여하튼 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둘째 아들 에릭, 그리고 둘째 아들의 부인 라라. 이 라라라는 그 며느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지금 공동의장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아들과 큰며느리, 작은아들과 작은며느리 네 명을 어떤 면에서 전면에 좀 등장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미국의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까지 장악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뭐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행정권 장악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입법권을 어떻게 장악해?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하 양원 모두 지금 공화당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공화당이 대선과 같은 날 치루어졌던 그 연방의회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입법권까지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그 소속 정당과 상하원 다수당이 같아지는 그런 상황을 미국에서는 그 통합정부, 이제 미국에서는 그 정치 용어로 Unified Government라고 합니다. Unified Government.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통합정부 정도로 말할 수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현 그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2년의 그 Unified Government였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었고요. 행정 입법 권력을 모두 장악했죠. 상하원이 다 민주당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2년을 운영하다가 지난 2022년 11월 당시 그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그 하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면서 지금 이 순간은 민주당 행정부의 의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행정부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은 대통령은 민주당, 그리고 이제 의회의 경우에는 상원의 다수당은 아직은 민주당, 그리고 하원 다수당은 공화당, 뭐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내년 1월 3일 의회가 개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까지 탈환해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가 되면 트럼프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사실상 모두 장악한 그런 강력한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뭐 가암세 문제라든지 또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든지 뭐 이런 건 다 논란이 있는 문제인데 추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 장벽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거 추방 문제, 오바마 케어의 대폭적인 손질, 뭐 이런 문제 등의 그 핵심 공약들이 별다른 걸림돌 없이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굿 뉴스가 되겠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 뭐 오바마 케어 이거 뭐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의 그 우주 사업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에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출발할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역시 그 우주 상업화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그 우주 항공 기업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의 자회사로 되어 있죠. 위성통신 사업 스타링크. 지금 뭐 스타링크가 대세입니다. 웬만한 5G 막 이런 데 가도 스타링크 없으면 인터넷 못 해요. 다 그 위성 인터넷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와 있는 와이파이 쓰고 또 사무실에 출근하면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쓰고 뭐 이럴 때는 뭐 전혀 우리가 생각 못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와이파이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는 접하지 못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위성 인터넷,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쓰거든요. 또 일론 머스크가 그거 딱 끊어버리면 엄청난 그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와 스페이스X에 속해 있는 회사 스타링크, 이런 회사들이 최대 수혜자가 내년부터 될 것이다 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일론 머스크에게 연방정부기관의 비효율성을 좀 싹 걷어내고 또 규제를 철폐하고 이런 걸 담당할 새로운 기구, 정부효율성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그에게 위원장을 맡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제 위원장을 맡으면 그의 사업체인 테슬라를 비롯해서 스페이스X,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 XAI 등등등 그런 회사들은 이제 신기술 캠페인이잖아요. 또 신기술 캠페인일수록 공통점이 뭐냐면 아직은 처음 시작하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연방정부 차원의 그 규제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여태까지 특히 이제 민주당의 그런 규제가 공화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규제하던 연방기관들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총괄 책임자로 다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수가 있죠. 이해 충돌.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업 소유주가 해당 사업의 어떤 정부 총책임자라는 그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 이해 충돌 우려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게 그런 공직을 직접적으로는 맡기지 않고 일론 머스크가 뭐 자문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뭐 이런 뭐 어드바이저리 뭐 이런 거 그 커미티 그 멤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쿠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솔직히 말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뒤에서 마쿠에서 그런 자문 역할을 하면서 의견을 내면 트럼프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해 충돌 가능성, 일론 머스크가 정부 기관에 뭘 맡는지, 맡게 되면 이해 충돌이 없는지, 이것도 이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서 한번 지켜볼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선거 그 밖의 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 지역에 지금요, 이 산타아나 강풍 때문에 산불이 여기저기 발생해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일대에 소위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우는 국지성 돌풍이 불면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그 위에 있는 벤츄라 카운티에 각각 한 건씩 이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가을에 바람이 많이 불 때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이제 한인들도, 특히 LA 지역의 한인들도 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는 아울렛이 있어요. LA에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가면 그 벤츄라 카운티의 카마리오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 아울렛이 있습니다. 이름은 카마리오 프리미엄 아울렛인데 그 카마리오 프리미엄 아울렛 인근에 이제 산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간 지역에 발생한 산불이 지금 마운틴 산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대형 산불로 커졌습니다. 마운틴 파이어로 이름이 붙여진 이 산불은 현재 규모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이제 여의도 면적으로 기준을 한다면 여의도 면적이 한 5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여의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요. 뭐 예를 들어 네모나다고 생각하면 5km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평방킬로미터. 그 여의도 면적의 20배 규모를 지금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여의도 면적이 20배라 그러니까 좀 커 보이기는 하죠. 자, 이 일대의 주택과 구조물, 뭐 사업체 등등 3,500채가량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요. 주민 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지금 대거 대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주민들이 그 동물들을 많이 길러요. 예를 들면 말, 뭐 이런 거 많이 기르는데 30마리 정도의 말을 비롯해서 20여 마리의 염소, 또 10마리 정도의 양 등등이 이 벤투라 카운티 동물 서비스국의 주도로 지금 현재 대피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800여 명의 인력과 헬기를 투입해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서 진압률은 아직은 좀 미미한 실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한편 그 벤투라 카운티 불은 그렇고요. LA에서 아주 붙어있는 LA에서 한 20-30분만 가면 산타모니카가 나오고요. 산타모니카에서 뭐 한 5분, 10분만 가면 그 유명한 말리부 해안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 말리부 해안 지역에도 지금 불이 났습니다. 이 말리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물 2채를 태우고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두 화재 모두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LA 지역은 악명 높은 산타아나 강풍이 불면서 산불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타아나 강풍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타주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LA에 오래 사신 분들도 이 산타아나 강풍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는 엉뚱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타아나 강풍이라는 게 이제 뉴스에 이제 자주 언급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멕시코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그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에서 하는 그런 산불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산타아나 강풍이라고 왜 산타아나라고 이름이 붙여졌나를 알아봤더니 정확한 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일각에서는 저 멀리 그 외진 곳에 뭐 산타아나 협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발생한다 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매년 입히고 오래전부터 그래서 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일단 산타아나 강풍을 말씀드렸고 그 산타아나 강풍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이건요, 캘리포니아 동북쪽에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습니다. 요걸 넘어가면 이제 콜로라도 쪽으로 넘어가죠.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주 해안 쪽, 서쪽, 해안 쪽으로 가을에 건조한 가을철에 강하게 불어닥치는 돌풍성 바람. 요거를 산타아나 바람이다, 강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타아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캘리포니아 해안 쪽으로 향해서 부는 가을철 건조한 돌풍성 바람. 요게 이제 산타아나 강풍입니다. 산타아나 윈즈라고 하는데요. 자, 산타아나 강풍은 때로는 이 허리케인급, 소위 그 돌풍, 폭풍급 그런 속도로 부는 데다가 이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매년 이맘때쯤이면요, 이 LA 지역에 아주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 LA 지역에 산불 등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별칭으로 악마의 바람. 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여름철에 이제 산불이 여기저기서 뜨거우니까 이제 발생하는데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산불 안 나겠지. 산불 위험 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산타아나 강풍이 불면서 산불을 또 몇 개씩 일으킵니다. 그래서 악마의 바람 이렇게 별칭이 붙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구입할 때가 되신 분들 계세요. 요즘요, 오히려 작년 이맘때보다 자동차 구입하기 더 좋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막 출고되고 있는 2025년형, 내년형 신차 가격을 많이 낮추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프는 2025년형 지프 웨고니어를 종전보다 오히려 $3,000 더 내린 59,950달러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프 웨고니어는 8인승, 사람 많이 타는 좀 대형 SUV예요. 8인승 SUV입니다. 그런 거 치고는 가격이 괜찮죠. 자, 그리고 토요타도요. 2025년형 그랜드 하일랜더가 가격을 내렸습니다. 전년보다 오히려 $2,000 더 낮췄는데도 신형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년보다 더 신형인데도 $2,000불 쌉니다. 신형 그랜드 하일랜드는 최저가가 이제 42,3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포드는 전기차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을 최대 무려 $5,500 인하해서 출시했습니다. 테슬라도 가격을 낮추는데 테슬라는 모델별로 가장 싼 모델은 한 $2,000 정도 깎았고요. 그리고 비싼 모델은 최고 한 $4,000씩 가격을 내려서 내년형을 출고했습니다. 자, 이 같은 신형 모델의 오히려 가격 인하는 팬데믹 이후에 4년간 계속 올랐던 그런 차값에 많은 사람들이 좀 등을 돌렸어요. 중고차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을 좀 달래는 한편 중국 브랜드의 저가 공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차를 구입하기에 괜찮은 시기가 지금 됐다라는 거죠. 이자율도 뭐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으니까 신차 구입에 괜찮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의 그 교전에 대비해서 간단한 한국어 대화 좀 뭐 배우고 있다. 뭐 이 말씀을 뭐 지난주에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한국어 대화를 이게 책으로 또는 그 전단지로 만들어서 그냥 뿌리고 마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부터는요,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 한국어 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는 약 2주 전부터 북한군을 포획하거나 또는 북한군을 잡아서 신문할 때 그 어떤 지침이 담긴 책자가 배포된 것은 한 2주 됐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근무하는 우크라이나 군인에 따르면 이 책자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이곳에 몇 명의 북한군이 나와 있느냐? 뭐 이런 질문. 우크라이나 말로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발음 기호로 이곳에 몇 명이 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우크라이나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음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이곳에 몇 명이 와 있냐? 뭐 이렇게 하라. 그렇게 물어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온 지 얼마나 됐느냐 또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등등의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국어로 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져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문건을 보면 또 간단한 건 이런 거 있어요. 간단한 거는 임무가 뭐야? 임무가 뭐야? 좀 발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말로 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임무가 뭐야? 또는 좀 더 쉬운 거, 무기 버려. 뭐 이런 거는 아주 쉽죠. 이제 딱 맞닥뜨려졌을 때 무기 버려.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이제 꼼짝마 이거 넣어야 되나 그거 넣는지 모르겠어요. 꼼짝마. 네. 뭐 그런 등등의 한국어 표현과 이를 우크라이나 문자로 그 발음을 담아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첫 번째 교전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과의 그 교전이 현실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그 긴장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손들어, 꼼짝마, 무기 버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군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임무가 뭐야, 뭐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하니까 그나마 알아듣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바람으로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일 쉬운 거 3개 제가 강조합니다. 손들어, 꼼짝마, 무기 버려. 일단 그렇게만 시켜놓으면은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포할 수 있고 그렇죠. 자, 손들어, 꼼짝마, 무기 버려 등등의 한국어를 이 우크라이나 군 병력들이, 군 장병들이 절대 가능하면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